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마지막까지 기억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산 딸도 아니었어요. 14년 동안 갈등하고 싸우고 울었던 며느리 이름을요. 그게 왜인지 저는 마지막 날에야 알게 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요양원, 2023년 10월의 일입니다. 면회실에 들어서면 항상 그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기관 특유의 묵직한 공기. 이수지는 이미 몇 년째 그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코끝이 찡했어요.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면 최순자 할머니는 이수진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요. 수진아. 그 한마디였어요. 반갑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 목소리. 그냥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요. 네, 어머니. 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최순자 할머니의 눈은 잠시 수진의 얼굴을 더듬었다가 다시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남편 정호도 왔었어요. 아들이요. 14년을 키운 아들인데 어머니는 정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호요. 정호가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손을 빼지도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정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서운함인지 미안함인지. 어머니, 정호 아시죠? 아들이에요. 수진아, 이 사람 누구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호를 손으로 가리키며요. 이수진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어요.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어머니, 이분은 정호 씨예요. 어머니 아들요. 아들?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요. 뭔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호? 우리 정호 아직 학교 다니는데.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30년 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44 아들은 보이지 않고 교복 입은 아들만 보이는 곳에. 그 순간 이수진의 머릿속에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4년이요. 이 여자와 함께한 14년.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건 2009년 봄이었어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최순자 할머니는 아직 59이었습니다. 머리도 검고 목소리도 컸어요. 수진이 인사를 드리자마자 위아래를 훑어봤지요.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키가 작네.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수진은 160cm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닌데 어머니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당연히 정호는 어머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멋쩍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학벌은요? 네. 지방 사범대 나왔어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사범대? 서울대는 아니고. 수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결혼이 쉽지 않겠구나.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어느 정도는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눈에 비친 수지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어머니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의견을 냈어요. 예식장이 마음에 안 든다. 한복색이 마음에 안 든다. 예물이 성의 없다. 수진이 뭘 해도 어머니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참았어요. 이제 곧 가족이 될 뿐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 전부터 음식 공부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 전통적인 명절 음식들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수진이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팬 옆에 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름이 너무 많잖아. 아, 좀 더 줄일까요? 저는 원래 이렇게 두껍게 안 부쳐. 우리 집은 얇게 부쳐야 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지는 다시 했습니다. 얇게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또 뭔가를 찾아냈어요. 색이 너무 진하잖아. 태웠어? 아니요. 조금 노릇하게 하려고. 노릇한 게 아니라 탄 거야. 우리 집 전은 하얗게 부쳐야 해.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얀 전, 노릇한 전이 탄 거라면 어머니 마음속의 전은 도대체 어떤 전인 걸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봄의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담기는 것도 보면서요. 그날 정호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야, 어머니 좀 맞춰드려.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 말이 명치에 박혔습니다. 수진이 힘들고 억울한 게 아니라 사이에서 끼인 자기가 힘들다는 거였어요. 수진은 그날 밤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세월이 흘러 2011년 아들 민준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생기자 처음에는 모든 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손자가 생기자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수진에게 건강한 아이 낳았다고 처음으로 수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민준을 키우는 방식에도 간섭하셨어요. 이유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 안 된다. 예방접종 이 병원은 가면 안 된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에게는 작은 상처로 쌓였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열이 났어요. 수진이 급히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가려 하는데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그냥 두면 돼. 아이는 11번 크게 알아야 잘 커. 어머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은 무슨, 내가 정호도 이렇게 키웠어. 알아서 낳아. 어머니, 요즘은 달라요. 소아과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뭘 알아, 애 하나 낳은 게. 나는 둘 키웠어. 수지는 결국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밤새 민준 옆에서 이마를 닦으며요. 아침이 되어 열이 조금 내리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제 왜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고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바로 오셔야 해요.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됐지만 수지는 이상하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민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 안 깊은 곳에서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는 날이 올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2015년이 됐어요. 어머니가 6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정호의 직장이 멀어서 주중에 어머니와 둘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누이 지은이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가끔 명절에만 올라왔어요. 그해 여름부터 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한두 번 생겼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또 먹으려 하기도 했어요. 수지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밥 먹었어? 네, 어머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내가? 아니, 나 안 먹었는데. 어머니, 제가 직접 상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생선 드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정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조금 전 식사를 기억 못 하셔. 그럴 수 있지. 나이 드시면 그런 거잖아. 그냥 넘기기에는 좀 걱정돼서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뭘 그런 걸 다 병원까지 가. 그냥 두면 돼. 정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을 했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셨는데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집 안 곳곳을 찾다가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3번째 골목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길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달려가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나 집 못 찾겠어. 집이 어딨어? 15년 동안 사신 집을요. 매일 오가시던 슈퍼마켓 길을요. 그날 수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병원에 가야 한다. 신경과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일이 있다고 못 왔습니다. 시누이 지은이는 연락을 드렸는데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지만 서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어머니는 진단 내용을 들었지만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신 건지 아닌지.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치매야? 어머니, 나 치매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맑았어요. 아직은 맑았습니다. 거짓말 마. 네, 어머니. 초기래요. 아직 많이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병원 복도에 나와서도 걸으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어깨를 잡아드리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내쳤어요.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그 말 뒤에 어머니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오래된 무언가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 알츠하이머 초기래. 오늘 진단받았어.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어요. 그래서라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야지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 지금은 초기라 일상생활은 돼요. 근데 서서히 나빠질 거래요. 일단은 지켜보자. 여보, 지켜보자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 섞인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시누이 지은이가 서울에 왔어요. 가족 회의를 하기 위해서요.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 셋이 모였어요. 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나는 부산에 있잖아. 올라올 수가 없어. 알아.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 언니가 좀 봐드리면 안 돼? 수진은 지은이를 봤어요. 수진 언니가 좀 봐드리면.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 아무렇지 않게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민준이 학교도 있고. 그래도 언니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오전에 학교 나가요. 오후에만 집에 있고. 그럼 오후에 봐드리면 되잖아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바쁘고 딸은 멀고 그러면 며느리가 하면 된다는 논리.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면 어때요? 낮 시간에 도와주시는 분. 수진이 제안했어요. 비용이. 정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은이도 눈을 피했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비용 제가 부담해도 돼요. 반반씩 내면 되잖아요. 형제가 둘이니까. 오빠는 어머니랑 같이 살잖아. 사실상 집세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지은이가 말했어요. 수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사는 건 맞는데 집세를 안 낸다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이 집 수리비도 관리비도 공과금도 모두 수진이 냈는데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요. 수진이 받으리되 힘들면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진단 후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니는 날짜와 요일을 혼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하시거나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보러 온다고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밥은 드셨는지, 약은 먹으셨는지, 혹시 가스는 켜놓지 않으셨는지. 그러다가 결국 인덕션으로 바꿨습니다. 가스가 무서워서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민준이를 보고 낯선 사람 대하듯 소리치는 일이 생겼거든요. 17살 사춘기 아이에게 할머니의 치매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방에서 수진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수진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왜? 무서워.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수진은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볼이 꺼진 것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민준이를 키우면서 수지는 스스로 돌보는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수진에게 날을 세울 때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어요. 그 감정이 예전에 며느리를 향하던 날카로움과 합쳐지면 가끔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넌 왜 여기 있어? 나가. 네.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네가 뭔데? 수진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릇을 밀쳤어요. 국물이 수진의 옷에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가. 낯선 사람이 왜 내 집에 들어와? 수진은 천천히 그릇을 주었어요. 쏟아진 국물을 닦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그날 저녁 정호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수진이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정호가 소파에 앉으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응. 낮에 또 힘드셨어. 저도 체력 한계가 있고 민준이도 힘들어하고 어머니가 요양원 싫다고 하시는 거 알잖아. 그렇지만 이러다간 저도 쓰러져. 여보, 솔직히 말해줘. 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하는 게 맞아? 정호가 눈을 돌렸어요.
답을 안 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나 빼고 다들 자기 삶 살고 있잖아. 여보는 회사 가고 지은이는 부산에서 살고 나만 여기서 하루 종일. 내가 돈 벌러 회사 가는 거잖아. 그게 쉬운 줄 알아? 나도 학교 가. 나도 직장 있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호가 놀란 듯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한계야. 나도 사람이야. 정호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알아볼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알아볼게. 그 한마디가요. 요양원을 알아보는데 또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정호와 지은이가 비용 문제로 다시 티격태격했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요양원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나 버리려고? 내 아들이 나를 버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거기 가면 죽어. 요양원 가면 죽는 거야. 나 안 가. 수지는 설득하다 포기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스스로 넘어지셨습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시다가 중심을 잃고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수진이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욕실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에 피가 났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이름만은요. 어머니 다치셨어요? 수진이 달려가서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어머니의 몸이 예전보다 많이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뼈가 느껴질 만큼요. 수진아, 나 무서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24시간을 함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요양원 입소는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날, 수진은 어머니 짐을 쌌어요. 평생 쓰시던 물건들, 좋아하시던 사진들, 아들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화 한 다발도 샀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보셨어요. 수지는 라디오를 켜봤다가 껐다가 했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 여기서 살아야 해? 수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들이 어머니 잘 돌봐드릴 거예요. 너는? 저는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어머니가 잠시 수진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알겠어.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도 함께 살았던 이 여자가 오늘 처음 말 잘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잠깐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약속대로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본인이 아파도요. 정호는 처음엔 가끔 함께 갔지만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비쳤어요.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짜와 이름이 헷갈렸고 나중에는 얼굴이 흐릿해졌어요. 시누이 지은이가 왔을 때 어머니는 지은이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라고 해도 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보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지은이에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날 지은이가 복도에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 지은이의 눈이 촉촉했어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 많이 무섭지. 언니는요? 언니는 알아봐요? 내 이름은 알아봐. 아직은. 지은이가 잠시 수진을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정호를 못 알아본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정호가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정호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정호의 입술이 굳었어요. 어머니, 저 정호예요. 아들이요. 아들, 우리 정호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정호는 그날 면회를 일찍 마쳤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 있다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시더라. 정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잠겼고 흔들렸습니다. 응, 나도 알아. 근데 왜 내 이름은 알아봐? 수진은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수진도 몰랐어요. 아들보다 딸보다 왜 며느리 이름을 더 오래 기억하시는 걸까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2023년 가을, 어머니의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거의 드시지 않게 됐고, 잠을 자는 시간이 늘었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어딘가 먼 곳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혜진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요즘 어르신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부르시지만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힘이 없었어요. 10월의 어느 저녁 수진이 면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의 얼굴에 닿았어요. 그 얼굴이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아. 네, 저예요.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단어씩 천천히. 수진아. 네. 잘했어. 수진이 눈을 깜빡였어요. 잘했어? 어머니, 뭐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수진은 한동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그 두 글자가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그로부터 열흘 후 최순자 할머니는 새벽에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정호가 많이 울었습니다. 지은이도요. 수진은 울지 않았어요. 아니, 못 울었습니다. 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빈소를 지키면서 수진은 또 움직였습니다. 14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발인 전날 밤 정호와 지은이가 빈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수진은 어머니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봤어요. 7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웃음을 실제로 본 게 몇 번이나 될까 생각했어요. 수진을 향해 그렇게 웃으신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 이상하게 그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오고 싶어졌습니다. 저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어머니 옆에 있었으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정호가 어머니 방 짐을 정리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편지 봉투였습니다. 낡고 노란 오래된 봉투. 요양원 서랍 맨 안쪽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에게. 수진의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어요. 정호도 지은이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접힌 편지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아직 손이 멀쩡하셨던 시절의 글씨였어요. 꼿꼿하고 힘 있는 글씨. 수진은 소리 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을지 모르겠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써두는 편지야. 요즘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니까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써둔다. 나는 오랫동안 너한테 나쁜 사람이었다. 알고 있어. 몰랐던 게 아니야. 알면서도 못 고쳤어. 결혼한다고 왔을 때 너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학벌도 키도 집안도 다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아들이 이 여자랑 사나 싶었어. 근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 나는 내 아들을 빼앗기는 게 무서웠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들인데 누가 와서 데려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 무서움이 너한테 화가 됐던 거야. 명절마다 너 힘들게 한 거 알아. 밥도 트집 잡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그게 다 핑계였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마음을 안 열었던 거야. 민준이 아플 때 병원 못 가게 한 것도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더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 부린 거였어. 아이는 괜찮았으니 다행이지만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진아, 나는 내가 14년을 버텨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솔직히 도망갈 줄 알았어. 나 같아도 도망갔을 거야. 근데 너는 안 갔어. 그게 신기하더라. 그게 처음에는 우습기도 하고, 나중에는 고맙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미안했어. 요양원에 가던 날, 차 안에서 내가 라디오를 켰다 껐다 하던 거 기억해.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알았어. 나는 모른 척 했지.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때 미안하다고 해야 했는데, 고맙다고 해야 했는데. 수진아, 나는 사실 너를 좋아했어. 14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아플 때 도망가지 않아서. 내가 못되게 굴어도 밥을 챙겨줘서. 내 손자를 잘 키워줘서. 좋아한다고 말하는 법을 몰랐어. 고맙다고 말하는 법도. 그냥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끝내 말 못했어. 치매가 오면 내가 이걸 잊을 것 같아. 그게 너무 억울해. 기억은 없어지는데 이 마음은 없애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써두는 거야. 수진아, 고마워. 14년 동안 고마워. 내 며느리가 돼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수진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정호가 먼저 무너졌어요. 편지 내용을 함께 읽었던 그가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지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정을 받습니다. 잘했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잘했어. 그게 이 편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14년을 곁에 있어줘서 잘했다고. 치매가 와서 말 대신 그 두 글자만 남으신 것이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4년치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던 날들, 혼자였던 날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던 날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손을 잡았던 날들. 정호가 수진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도 왔어요. 셋이서 어머니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정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처음이었어요. 14년 동안 처음으로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나 혼자 너무 많이 시켰어. 고마워. 정말로. 지은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도요. 저도 몰랐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눈물 가득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모르게 결국 가족이 됐나 봐. 며칠 후 수지는 혼자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이요. 이제 짐이 다 빠진 텅 빈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앉으시던 그 자리예요. 이 창문으로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 바람을 맡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치매가 오면서 많은 것을 잃으셨어요. 기억, 날짜, 사람 얼굴. 하지만 이름 하나는 끝까지 잡고 계셨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요. 왜였을까요? 수진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뇌가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뇌가 아닌 곳에 새겨진다고 했어요. 가슴에요. 매일 밥을 챙겨주던 사람, 아플 때 옆에 있던 사람, 무서울 때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 어머니의 기억이 모두 지워질 때도 마지막까지 남은 건 그 온기였을 거예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요. 하지만 기억이 지워지는 순간에도 그 이름만은 남겨뒀어요. 그게 어머니 방식의 사랑이었나 봐요.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창틀에 얹혔다가 다시 날아갔어요. 수지는 어머니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좋아했어요.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그러셨다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냄새 같은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여정이요. 결국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14년치의 미안함과 감사함과 말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늦게 혹은 끝내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마음은 어딘가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남아있을 만큼 깊은 곳에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방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에 어머니가 없는 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미 그 편지 안에 계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아, 고마워. 그 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편지가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아직도 그 편지를 핸드백 안에 넣고 다녔어요. 왜인지 모르게 집에 두고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접혀서 조금 구겨진 편지지였지만 수진에게는 그 어떤 귀한 물건보다 소중했어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 가방 안쪽을 손으로 더듬을 때마다 편지가 거기 있다는 게 확인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며칠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1학년 교실 문을 열면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제 어디 있었어요? 얼굴이 좀 이상해요. 8살짜리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눈이 좀 부었지? 울었어. 왜요? 슬픈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진을 봤어요. 그 눈빛들이 어찌나 맑은지 수진은 괜히 또 코끝이 시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돌아오니 동료 교사 미영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장례 잘 치렀어? 응, 덕분에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오래 요양원 계셨어? 4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은 어때? 후련해? 아니면 허전해?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둘 다. 미영이 웃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오래 돌본 사람들은 다 그렇대. 수진도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웃음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정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요즘 정호가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편지를 읽은 이후로 정호의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도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들어가 보니 정호가 쌀을 씻고 있었어요. 여보. 응, 내가 밥 해놓을게. 정호가 밥을 한다고요. 수진은 잠시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14년 동안 거의 없던 일이었거든요. 왜? 그냥 내가 오늘 학교 있었잖아. 피곤할 것 같아서.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둘 사이에 이상한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것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집에도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고3 수험생이었어요. 엄마 왔어? 응. 공부는? 잠깐 쉬려고. 아빠 밥해요? 응. 민준이가 뭔가 재밌는 걸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가요? 처음 보네. 정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야, 아빠도 밥할 줄 알거든. 민준이가 웃었어요. 정호도 웃었습니다. 수진도요. 저녁밥을 셋이 먹으면서 별말 없이 그냥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민준이가 밥을 먹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수진이 아들을 봤어요. 응, 나도. 이상하게. 민준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춘기가 한창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싶었습니다. 무서웠잖아, 할머니가. 치매 오고 나서.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무서울 때도 할머니가 나한테 나쁜 사람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무섭고 낯선 거랑 나쁜 거랑 달라서. 수지는 아들의 말에 가만히 있었어요. 17살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 달라. 맞는 말이야. 정호도 아들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래간만에 긴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누이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언니, 저예요. 응, 잘 지내. 그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은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편지 읽고 나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많이 맡겼던 것 같아서 그 죄책감이 좀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죄책감 가질 것 없어? 아니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니한테 어머니를 통째로 떠넘긴 거잖아요. 나는 멀다고 오빠는 바쁘다고. 근데 언니도 직장 있고 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제가 그때 서울 올라와서 교대로 어머니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수지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이 어떤 위로가 될지도 몰랐어요. 지나간 거야. 지은이, 그때 내가 못 온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도요. 언니,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지금부터라도 언니한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 웃었습니다. 뭘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잖아. 지은이가 전화 너머 조용히 울었어요. 네. 그럼 됐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진짜로. 언니는 왜 그렇게 착해요?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11월이 됐습니다. 낙엽이 다 진 가로수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미 다른 어르신이 쓰고 계셨어요. 수지는 복도에서 잠깐 멈췄다가 1층 면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있던 요양보호사 혜진 씨가 수진을 보고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수진 씨 오셨어요? 네.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혜진 씨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어르신이 생전에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어머니가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많이 흐려지시던 무렵이었어요. 그날 갑자기 말씀이 되게 또렷하셨거든요. 그런 날이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맑은 날이. 그날 저한테 이러셨어요. 혜진 씨가 잠시 말을 모았다가 이었어요. 수진이한테 편지가 있다고요. 서랍 맨 안쪽에. 그거 꼭 전해달라고. 자기가 못 챙길 수 있으니까 내가 꼭 챙겨달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면, 네. 어르신이 그 편지를 꼭 전해드리길 원하셨어요. 제가 수진 씨 면회 오실 때마다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분이 짐 정리하시다가 먼저 발견하셨잖아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혜진 씨에게 부탁해 두셨다는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미리. 그 편지가 반드시 수진에게 전해지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신 거였습니다. 치매가 와도 그 마음만은 놓지 않으신 거예요. 수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어르신이 수진 씨 가실 때마다 기다리셨거든요. 아시죠? 얼굴은 기억 못 하셔도 수요일 오후가 되면 왠지 모르게 문 쪽을 보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수진이 올 시간이야 하시면서요. 수요일 오후, 수진이 매주 면회를 가던 요일이었습니다. 얼굴은 기억 못 하시면서도 수요일 오후라는 것만은 몸이 기억하셨던 걸까요?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수진 씨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거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수진은 고맙다는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문을 나서며 한참 걸었어요.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요. 걷다 보니 공원이 나왔습니다. 가을이 다간 공원에 벤치가 있었어요. 수진은 거기 앉았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펼쳤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데도 매번 처음 읽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고마워. 14년 동안 고마워.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억이 사라지는 게 무서우셨겠지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셨겠지요. 혜진 씨에게 부탁까지 해두시면서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수지는 편지를 도로 접어 가슴에 댔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 11월의 하늘이었지만 어딘가 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랫동안 미뤄온 것을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수진의 친정어머니
박말숙 씨는 올해 72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 됐고 오빠는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자주 못 갔어요. 시어머니 돌보랴, 직장 다니랴, 민준이 키우랴. 친정엄마한테 가는 일은 언제나 뒤로 밀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수진아? 응, 엄마. 나야. 딸내미. 장례는 다 잘 치렀어? 응, 다 끝났어.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엄마. 응? 수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모르겠었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 요즘 어때? 밥은 잘 드셔? 응, 잘 먹어. 이천댁이 반찬 가끔 갖다 줘서 내가 좀 자주 가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무슨 미안이야. 바쁜데. 그래도 엄마도 혼자 계시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는 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응? 너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 모시면서. 괜찮았어.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모를 것 같아? 명절마다 보면 얼굴이 다 나타나는데. 수진이 웃었어요. 좀 힘들었어. 근데 이제 다 됐어. 끝에 좋게 됐어. 그래. 수진아, 너 잘했어. 엄마가 보기엔 내가 잘 견뎌냈어. 잘했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 편지 속에 쓰인 그 말, 그리고 친정엄마의 이 말. 엄마. 응? 나 이번 주말에 갈게. 민준이랑 같이. 어이구, 진짜? 반갑겠네. 뭐 해줄까? 닭볶음탕 해줄게. 그냥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거야. 밥은 내가 살게. 웬일이야, 딸이 밥을 다. 수진이 웃었어요. 진짜로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수진은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제부터는 미루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가고 해야 할 말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어머니 편지가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말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날 밤 늦게 수진이 잠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수진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순자 할머니의 조카예요. 할머니 큰댁 쪽 딸이에요. 수진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조카요? 네. 저하진이라고 해요. 오래전에 할머니가 가족들 모르게 저한테 한 번 연락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내용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다시 조금 떨렸어요. 할머니가 수진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게 하나 더 있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편지가 전부가 아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남겨두신 것이 또 있었던 걸까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어두운 방 안에서 수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수진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게 하나 더 있어요. 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은 어두운 방 안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댔어요. 할머니가 언제 그 부탁을 하셨어요? 요양원 가시기 직전이었어요. 2019년 여름이요. 그때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아직 또렷하셨거든요. 치매 초기라 아직 말씀을 잘하실 때였나 봐요.
수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요양원 입소 준비를 하던 그 여름, 어머니가 그 사이에 조카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오래간만에 전화하셨으니까. 근데 한참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할머니가 젊을 때 가지고 계셨던 물건이 하나 있대요. 오래된 금반지인데 할머니 결혼 때 친정 어머니한테 받으신 거래요.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거라고요. 수지는 그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에 늘 끼고 계시던 가느다란 금반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 보인다 싶었는데 그 반지를 제 친정에 맡겨두셨대요. 요양원 가면서요. 잃어버릴까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없어지면 그 반지는 수진이한테 줘라고. 수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왜 며느리한테 주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제일 오래 내 곁에 있었으니까.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정호가 옆에서 잠든 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일 오래 내 곁에 있었으니까.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아들도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싸우고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에게. 저 그 반지 아직 갖고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수진 씨 연락처를 수소문했어요. 요양원에 여쭤보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정말로. 저야말로요. 그 부탁 오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다행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수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던 날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라디오를 켰다 껐다 하면서 수진이 어색하게 운전했던 그 시간. 그때 이미 어머니는 반지를 조카에게 맡기고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혜진 씨에게 부탁까지 해두신 거였어요. 혼자서 다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수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셨는지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준비는 다 해두신 분이었습니다. 사흘 후 주말 수지는 하진을 만났습니다. 인사동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하진은 5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수진보다 10살쯤 위인 것 같았어요. 둘은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어색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비단 상자였어요. 수진이 뚜껑을 열자 가느다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었어요. 금빛이 조금 바랬고 안쪽에 아주 가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반지를 들어서 눈 가까이 가져갔어요. 순자야, 잘 살아라.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가 새긴 글씨였겠지요. 까마득한 옛날에요. 어머니가 시집갈 때 손에 끼워주시면서요. 잘 살아라. 그 반지를 어머니가 평생 끼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며느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되게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고집세고 제일 말이 많고.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서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뜸하다가 갑자기 오시고 그게 생각해보면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잘못 살았나 싶으셨던 것 같고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은요. 할머니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수진이 다시 웃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행동이 그랬어요. 반지를 맡기시면서요. 그게 말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말이 수진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한다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표현하셨던 거예요. 편지로, 반지로, 그리고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하나로. 그날 오후 수지는 약속대로 민준이를 데리고 이천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엄마 박말숙 씨는 대문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진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손을 흔드셨습니다. 어머 왔어? 민준이도 왔네. 민준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외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외할머니, 어이구, 이 녀석 얼마나 컸어. 엄마가 민준이 등을 토닥이며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좀 어때? 좋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수진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을까요? 수진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자주 올게. 무슨 바람이야? 그냥 자주 봐야겠다 싶어서. 엄마가 수진을 봤어요. 수진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자주 와. 짧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녁을 먹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한다고 나섰어요. 수진이 거들려 하자 민준이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랑 있어. 내가 할게. 수진은 그 아들을 잠시 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요? 수진이 힘들었던 그 세월 안에서도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와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마당을 봤습니다. 이천의 11월 밤은 서울보다 더 차가웠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수진아, 응? 시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어떠셨어? 편안하게 가셨어. 주무시다가.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가 잠깐 말을 고르셨어요. 너한테 잘해주셨어? 마지막에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해주셨냐고요. 말씀으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편지로, 반지로, 수요일 오후마다 문 쪽을 바라보시던 것으로. 응, 잘해주셨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그 말이 또 따뜻했어요. 그럼 됐어. 다 따지지 말고 마지막이 좋았으면 됐다는 말이요. 수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걸까요? 수진이 친정에 온 거 보고 계시는 걸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조수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백미러로 아이 얼굴을 보면서 수지는 운전했어요. 고속도로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신호에 걸렸을 때 봤습니다. 잘 지내다 와. 나 먼저 잘게. 그리고 잠깐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고마워. 항상. 그 두 글자가 또 그랬습니다. 항상. 짧은데 많이 담긴 말이었어요.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도.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 금반지를 서랍에 고이 넣어두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셨던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수업 중에 칠판에 글씨를 쓸 때면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반지 예뻐요. 그래, 할머니가 주신 거야. 선생님 할머니요? 응, 선생님 어머니. 근데 왜 줬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옆에 오래 있어줬다고.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수지는 그 반지를 엄지로 살짝 돌려봤어요.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느껴졌습니다. 잘 살아라. 처음에 그 글씨는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하신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수진에게 하시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반지가 전해지면서 그 말도 함께 전해진 것처럼요. 잘 살아라, 수진아. 봄이 왔습니다. 수진은 어느 일요일 오전 꽃 한 다발을 들고 혼자 낙골당에 갔어요. 어머니가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하얀 국화 다발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 봉하남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아무 응답도 없었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봄 됐어요. 요양원 창문으로 보시던 그 꽃들 피었을 거예요. 잠시 조용했습니다. 반지 끼고 왔어요.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낙골당 창문 쪽에서요. 수지는 그 바람을 그냥 맞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말 못하고 떠나셔도 다 전해졌어요. 다 알았어요. 눈물이 조금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요. 저도 어머니 좋았어요. 14년 내내요. 그 말을 드디어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다면 들으셨으면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못하고 삽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뱉기 어렵고 부끄럽고 때를 놓치고 그러다 영영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최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이름만은 놓지 않으셨고 편지를 쓰셨고 반지를 맡기셨고 혜진 씨에게 부탁해 두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도 14년을 버텼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외로우면서도 지치면서도 왜 버텼을까요? 수진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말하지 않은 사랑. 두 사람은 끝내 서로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할 것들은 다 전해졌어요. 편지로, 반지로, 수요일 오후의 기다림으로, 기억이 사라진 뒤에도 남은 이름 하나로. 말을 못한다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오기도 하니까요. 수지는 봉하남 앞에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꽃 한 송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낙골당 문을 나서자 봄 햇살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수지는 눈을 살짝 찡그리며 하늘을 봤습니다. 금반지가 손가락 위에서 빛났어요. 잘 살아라. 수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등을 밀어줬어요.